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위대한 마법사 오즈 12번째 이야기. 나쁜 마녀를 찾아서. 초록색 수염이 난 병사가 에메랄드시의 거리를 지나 성문지기가 살고 있는 곳까지 도로시 일행을 안내해 주었다. 성문지기는 먼저 그들이 쓰고 있는 안경을 풀어서 다시 커다란 상자 속에 넣었다. 그리고 친절하게 성문을 열어주었다. 서쪽 나라에 나쁜 마녀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 쪽이죠? 도로시가 물었다. 서쪽 나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성문지기가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나쁜 마녀를 찾아가죠? 도로시가 울상을 지었다. 그건 아주 간단하죠. 성문지기가 대답했다. 당신들이 윙키의 나라에 일단 들어서기만 하면 마녀가 알아서 당장 당신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 테니까요. 어쩌면 우리를 피할지도 몰라요. 허수아비가 끼어들었다. 우리는 마녀를 없애려고 가는 거니까요. 아니요, 그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문지기가 자신있게 말했다. 지금까지 마녀를 없앤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마녀는 당연히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처럼 노예로 만들려고 할 겁니다. 조심하세요. 마녀는 아주 사악하고 사납답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태양이 지는 서쪽으로 계속 걸어가세요. 그럼 반드시 마녀를 만나게 될 테니까요. 도로시 일행은 성문지기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서쪽으로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초록색 들판 위에 민들레와 데이지 꽃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다. 도로시는 아직도 궁전에서 입던 예쁜 초록색 비단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성 밖으로 나오는 순간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이 초록색이 아니라 하얀색으로 변해버린 사실을 알고 도로시는 깜짝 놀랐다. 토토의 목에 메고 있는 리본도 초록색은 모두 사라지고 도로시의 옷처럼 하얀색으로 변해 있었다. 에메랄드 씨는 곧 멀리 사라졌다. 앞으로 걸어갈수록 길은 점차 험하고 가파르게 경사가 졌다. 서쪽 나라에는 농장이나 집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땅도 경작되지 않은 채 황폐하게 버려져 있었다. 오후가 되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었다. 하지만 햇빛을 피할 만한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았다. 결국 해가 저물기도 전에 도로시와 토토와 사자는 녹초가 되어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잔디 위에 쓰러져 잠이 들어버렸다. 나무꾼과 허수아비는 밤새도록 그들 옆에서 경계를 섰다. 서쪽 나라의 나쁜 마녀에게는 눈이 하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서 망원경처럼 아주 먼 곳도 잘 볼 수가 있었다. 성 안에 앉아 여느 때처럼 사방을 둘러보던 마녀는 친구들과 함께 잠이 든 도로시를 발견했다. 아직도 성까지 오려면 먼 거리였지만 나쁜 마녀는 감히 자신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몹시 분노했다.
마녀는 목에 걸고 있는 은 호루라기를 힘껏 불었다. 순식간에 커다란 늑대들이 무리를 지어 사방에서 몰려왔다. 긴 다리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그들은 사나운 누나를 굴리며 말했다. 무엇을 할까요? 저것들을 갈갈이 찢어버려라. 마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데려다가 노예로 삼지 않으실 겁니까? 늑대들의 우두머리가 물었다. 아니야. 마녀가 고개를 저었다. 한 놈은 양철 덩어리고 한 놈은 지푸라기일 뿐이야. 다른 한 놈은 조그만 계집애인데다가 나머지 한 놈은 사자라고. 이를 부려먹을 만한 놈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당장 가서 조각을 내버리란 말이다. 잘 알겠습니다. 대장 늑대는 이렇게 말하더니 다른 늑대들을 이끌고 바람처럼 달려갔다. 다행히도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던 허수아비와 나무꾼은 늑대들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싸우겠어. 양철 나무꾼이 용감하게 말했다. 내 뒤에 있으라고. 내가 오는 대로 해치우겠어. 나무꾼은 날카롭게 갈아넣은 도끼를 단단히 움켜쥐고 늑대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대장 늑대가 다가오자 팔을 번쩍 치켜들더니 순식간에 늑대의 머리를 잘라버렸다. 나무꾼이 다시 팔을 치켜들기가 바쁘게 또 다른 늑대가 달려왔다. 하지만 곧 나무꾼의 번쩍이는 도끼날에 목이 날아갔다. 늑대는 모두 40마리였다. 그러므로 나무꾼은 40번이나 도끼를 휘둘러 늑대를 죽였다. 잠시 후에 나무꾼 앞에는 40마리의 늑대가 머리가 잘린 채 뒹굴고 있었다. 나무꾼은 도끼를 내려놓고 허수아비 옆에 앉았다. 허수아비는 흐뭇한 표정으로 나무꾼을 칭찬했다. 정말 멋진 싸움이었어, 친구. 나무꾼과 허수아비는 다음날 아침이 되어 도로시가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다. 도로시는 털이 북실북실한 늑대들이 산더미처럼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기절할 듯이 놀랐다. 양철 나무꾼이 그동안 벌어진 일을 이야기해주자 도로시는 목숨을 구해주어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들판에 앉아 아침 식사를 마친 도로시 일행은 다시 여행을 떠났다. 바로 그날 아침에 마녀는 또다시 성문가에 앉아서 한쪽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고 있었다. 마녀의 눈에 머리가 잘린 채 땅에 쓰러져 있는 늑대들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리고 낯선 여행자들은 아직도 계속해서 송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마녀는 목에 걸고 있던 은 호루라기를 2번 불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새까만 까마귀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다. 갑자기 하늘 전체가 한밤중처럼 어두워졌다. 나쁜 마녀가 대왕 까마귀에게 말했다. 당장 저 낯선 자들에게 가서 그들의 눈을 몽땅 뽑아버리고 갈갈이 찢어버려라. 사나운 까마귀들은 새까맣게 하늘을 뒤덮으며 도로시 일행을 향해 날아갔다. 이 광경을 본 도로시는 겁에 질려 덜덜 떨었다. 하지만 허수아비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싸울 차례야. 내 밑에 숨어 있어. 그럼 다치지 않을 거야. 도로시 일행은 모두 허수아비 밑에 납작하게 엎드렸다.
허수아비만이 홀로 우뚝 서서 두 팔을 쫙 벌렸다. 가까이 날아온 까마귀들은 허수아비의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 더 이상 접근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때 대왕 까마귀가 용감하게 소리쳤다. 저건 단지 지푸라기로 만든 인형일 뿐이다. 내가 저놈의 누나를 빼놓겠다. 대왕 까마귀는 허수아비를 향해 곧장 날아왔다. 허수아비는 재빨리 까마귀의 머리를 움켜쥐고 목을 부러뜨려 버렸다. 또 다른 까마귀가 가까이 다가왔지만 허수아비는 또다시 목을 부러뜨렸다. 까마귀는 모두 40마리였고 허수아비는 40번이나 까마귀의 목을 부러뜨려야만 했다. 허수아비 주위에는 죽은 까마귀들이 널려 있었다. 허수아비가 땅에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친구들에게 신호를 하자 그들은 모두 일어나서 다시 길을 떠났다. 성 밖을 내다보고 있던 마녀는 까마귀들이 모두 죽어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미친 듯이 화가 난 마녀는 목에 걸고 있던 은 후루라기를 3번 불었다. 그러자 커다란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더니 검은 벌떼들이 마녀를 향해 날아오기 시작했다. 저 낯선 자들에게 가서 침을 쏘아 죽여버려라. 마녀의 명령을 받은 벌떼들은 일제히 방향을 바꾸어 도로시 일행을 향해 날아갔다. 양철 나무꾼이 먼저 벌떼를 발견했다. 허수아비는 다른 친구들에게 재빨리 지시를 내렸다. 내 몸에서 지푸라기를 꺼내어 도로시와 개와 사자 위에 덮어주도록 해. 그러면 벌들이 그들을 쏘지 못할 거야. 나무꾼은 허수아비의 말대로 했다. 도로시는 토토를 품에 꼭 껴안은 채 사자의 옆에 바싹 누웠다. 그리고 지푸라기로 완전히 몸을 가렸다. 부지런히 날아온 벌떼는 양철 나무꾼 위에는 아무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나무꾼을 향해 열심히 침을 쏘았지만 침만 부러졌을 뿐 나무꾼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침을 쏜 벌들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다. 결국 땅에 떨어진 검은 벌떼들은 석탄재처럼 나무꾼 주위에 수북하게 쌓였다. 벌들이 모두 죽자 도로시와 사자는 지푸라기 더미를 헤치고 일어났다. 그리고 양철 나무꾼과 함께 허수아비의 몸속에 다시 지푸라기를 채워 넣었다. 허수아비는 전처럼 멀쩡한 몸이 되었다. 도로시 일행은 씩씩하게 길을 떠났다. 검은 벌들이 석탄재처럼 수북하게 쌓여있는 모습을 보고 나쁜 마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다. 마녀는 발을 동동 구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뜯으며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윙키라고 불리는 12명의 노예를 불렀다. 마녀는 그들에게 끝이 뾰족한 창을 주며 당장 저 낯선 놈들을 없애버리라고 명령했다. 윙키들은 절대로 용감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마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윙키들은 줄을 지어 도로시 일행이 있는 곳까지 행진해왔다. 그러나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자 가엾은 윙키들은 혼비백산하여 젖먹던 힘을 다해 달아났다. 나쁜 마녀는 성으로 도망쳐온 윙키들을 채찍으로 실컷 내리쳐 벌을 준 다음 다시 일터로 돌려보냈다. 이제 마녀는 의자에 앉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했다.
도대체 이 낯선 여행자들을 없애버리려는 계획이 번번이 실패하는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마녀는 못된 심보만큼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마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마녀의 선반 위에는 황금으로 만든 모자가 놓여 있었다. 다이아몬드와 루비가 빙 둘러박혀 있는 이 모자에는 엄청난 마법이 숨겨져 있었다. 이 모자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날개 달린 원숭이를 3번 불러낼 수 있었다. 그리고 원숭이들은 어떤 명령이든 들어주었다. 하지만 절대로 3번 이상은 원숭이들을 불러낼 수가 없었다. 나쁜 마녀는 벌써 2번이나 모자의 마법을 사용한 적이 있었다. 첫 번째는 이 나라에 사는 윙키들을 노예로 만들 때였고, 2번째는 위대한 마법사 오주와 싸워서 그를 서쪽 나라 밖으로 몰아낼 때였다. 그때마다 날개 달린 원숭이들은 마녀를 도와주었다. 이제 마녀가 황금 모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딱 1번뿐이었다. 그러므로 마녀는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실패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모자를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사나운 늑대와 야생 까마귀들과 독침을 지닌 벌들이 죽고 노예들마저 겁쟁이 사자에게 놀라 달아난 이 마당에 도로시와 그 일행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쁜 마녀는 선반에서 황금 모자를 내려 머리에 썼다. 그리고 오른쪽 발을 들고 한 발로 서서 주문을 외웠다. 에페페쾌 카케. 마녀는 곧 발을 바꾸더니 또다시 주문을 외웠다. 힐로 홀로 헬로. 마녀는 이제 2발을 모두 딛고 서서 커다란 목소리로 외쳤다. 지지 주지 지크. 그러자 마법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더니 나지막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곧 수많은 날개가 퍼드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수런수런 떠들어대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다. 서서히 어두운 구름 사이로 태양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원숭이들에게 둘러싸인 마녀의 모습이 보였다. 원숭이들의 양쪽 어깨에는 커다랗고 힘센 날개가 달려 있었다. 그 중에서 우두머리처럼 보이는 가장 몸집이 커다란 원숭이가 마녀에게 가까이 달아왔다. 이제 3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저희를 부르신 겁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내 땅에 들어온 저 낯선 놈들을 잡아라. 그리고 사자만 남겨놓고 모두 죽여버려라. 나쁜 마녀가 명령을 내렸다. 사자는 나에게 데리고 오너라. 저놈을 말처럼 길들여서 일을 시켜야겠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원숭이 대장이 말했다. 그리고 시끄럽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날개 달린 원숭이들은 도로시와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멀리 날아갔다. 먼저 양철 나무꾼을 붙잡은 원숭이들은 뾰족뾰족한 바위가 깔린 계곡 위로 날아갔다. 그리고 가엾은 나무꾼을 높은 하늘에서 떨어뜨렸다. 바위에 온몸을 부딪히고 찌그러진 나무꾼은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땅에 쓰러져 버렸다. 다른 원숭이들은 허수아비를 붙잡아서 긴 손가락으로 그의 몸과 머릿속에 든 지푸라기를
모두 끄집어냈다. 그리고 모자와 신발과 옷가지들을 둘둘 말아서 높은 나뭇가지 위에 던져버렸다. 또 다른 원숭이들은 튼튼한 밧줄을 던져 사자를 붙잡았다. 그리고 긴 밧줄로 머리와 다리와 몸을 꽁꽁 묶었다. 사자는 더 이상 물거나 핥히거나 버딩거릴 수도 없게 되었다. 원숭이들은 사자를 번쩍 들어서 마녀의 성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사자가 도저히 달아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철창이 둘러진 작은 우리 안에 던져 넣었다. 하지만 도로시에게는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었다. 도로시는 토토를 품에 꼭 안은 채 친구들이 당하는 이 서글픈 광경을 지켜보고 서 있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자신의 차례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날개 달린 원숭이들의 대장이 털이 복실복실하게 난 팔을 쭉 내밀고 추악한 얼굴에 무시무시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하지만 도로시의 이마에 찍힌 착한 마녀의 입맞춤 자국을 보자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다른 원숭이들에게 도로시를 해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 어린 소녀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대장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들에게 말했다. 이 소녀는 착한 마녀의 보호를 받고 있다. 그 힘은 나쁜 마법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소녀를 나쁜 마녀의 성으로 데리고 가는 것뿐이다. 원숭이들은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도로시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하늘을 날아서 성으로 데리고 갔다. 도로시를 계단 앞에 내려놓은 원숭이 대장은 마녀에게 말했다. 당신의 명령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했습니다. 양철 나무꾼과 서수아비는 없애버렸고 사자는 묶어서 우리 안에 가둬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소녀와 그 품에 안겨있는 강아지는 감히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에 대한 당신의 마법도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저희들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을 남기고 날개 달린 원숭이들은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와글와글 떠들어대는 소리, 날갯짓 소리와 함께 곧 그들의 모습이 사라졌다. 나쁜 마녀는 도로시의 이마에 찍힌 표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내심 몹시 걱정스러웠다. 왜냐하면 날개 달린 원숭이들 뿐만 아니라 마녀 자신도 이 소녀를 어떻게도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문득 도로시의 발을 내려다본 마녀는 도로시가 신고 있는 응구들을 발견하고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그 응구두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마법이 숨겨져 있는지 마녀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 마녀는 도로시를 피해 당장 달아나 버릴까 생각했다. 하지만 도로시의 천진난만한 눈빛을 보고 마녀는 이 소녀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곧 알아차렸다. 이 꼬마 아이는 응구두가 지니고 있는 놀라운 마법의 힘을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했다. 나쁜 마녀는 낄낄거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렇다면 저 꼬마를 내 노예로 삼을 수 있겠군. 자신이 지닌 마법의 힘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마녀는 도로시를 향해 심술궂고 사나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명심해야만 해.
내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끝장이야. 양철 나무꾼과 허수아비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될 줄 알아라. 도로시는 마녀의 뒤를 따라갔다. 성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방을 지나 두 사람은 부엌으로 갔다. 마녀는 도로시에게 항아리와 주전자를 깨끗이 닦아 놓으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마룻바닥을 청소한 다음에 장작을 짚어 불을 피워 놓으라고 말했다. 도로시는 순순히 명령에 따라 일을 했다. 도로시는 열심히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다. 나쁜 마녀가 자신을 해치지 않고 살려두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마웠다. 도로시가 열심히 일을 하는 동안 마녀는 마당으로 나가서 겁쟁이 사자를 말처럼 길들일 생각을 했다. 사자가 끄는 마차를 마음대로 몰고 다닌다면 무척 흐뭇할 것 같았다. 하지만 마녀가 우리의 문을 열자마자 사자는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맹렬한 기세로 그녀에게 덤벼들었다. 겁을 먹은 마녀는 당장 우리 밖으로 날려나와 문을 잠갔다. 너를 길들일 수 없을지 몰라도 굶주리게 할 수는 있지. 마녀는 철창 사이로 사자에게 심술궂게 말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 전에는 절대로 먹을 걸 주지 않을 테다. 그날부터 마녀는 우리의 갇힌 사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날마다 정오가 되면 우리 앞에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 내 뜻에 따라 길들여질 준비가 되었느냐? 그때마다 사자는 씩씩하게 대답했다. 싫다. 만약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당장 잡아먹겠다. 사실 사자는 마녀의 말에 굴복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한밤중이 되어 마녀가 잠이 들고 나면 도로시가 부엌에서 먹을 것을 가져와서 사자에게 주었기 때문이었다. 배불리 먹은 사자는 짚이 깔린 잠자리에 누웠다. 그러면 도로시는 부드럽고 풍실한 사자의 등에 머리를 기댄 채 사자 옆에 누웠다. 사자와 도로시는 하루 종일 겪었던 힘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곳을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있는지 궁리하곤 했다. 하지만 성을 빠져나갈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같았다. 노란 얼굴을 한 윙키들이 성문을 철통처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쁜 마녀의 노예인 윙키들은 마녀를 너무나 두려워해서 마녀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했다. 도로시는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해야만 했다. 가끔씩 마녀는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 낡은 우산으로 도로시를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로시를 건드릴 생각이 없었다. 도로시의 이마에 찍힌 입맞춤 자국 때문이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도로시의 머릿속은 토토와 자신의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 번은 나쁜 마녀가 우산대로 토토를 때리자 이 용감한 작은 강아지는 마녀에게 덤벼들어 다리를 물었다. 개에게 물리고도 마녀는 피를 흘리지 않았다. 이미 수년 전에 사악한 마녀의 피는 모두 말라버린 것이었다. 도로시의 생활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도로시는 차츰 두 번 다시 캔자스로 돌아가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끔씩 도로시는 몇 시간 동안이나 엉엉 울곤 했다. 그럴 때면 토토는 도로시의 발밑에 앉아서 서글픈 얼굴로 도로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어린 주인의 불행에 몹시 가슴이 아프다는 듯이 낑낑거렸다.
사실 토토는 도로시만 옆에 있다면 캔자스에 있으나 오즈의 나라에 있으나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하지만 도로시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토토의 마음도 무거웠다. 나쁜 마녀는 도로시가 항상 신고 있는 운구들을 빼앗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다. 마녀의 벌과 까마귀와 늑대는 죽어서 먼지가 된 지 오래였다. 황금 모자의 마법도 모두 써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응구두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잃어버린 마법을 모두 능가하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었다. 마녀는 도로시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혹시라도 구두를 벗는 순간이 있으면 당장 훔칠 생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도로시는 자신의 예쁜 새 구두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 때나 목욕을 할 때 외에는 결코 벗는 법이 없었다. 마녀는 어둠을 몹시 두려워했기 때문에 도로시가 자는 방 안으로 신발을 훔치러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게다가 마녀가 어둠보다도 훨씬 더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물이었다. 그러므로 목욕하는 도로시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다. 사실 이 늙은 마녀는 절대로 물을 만지는 법이 없었다. 마침내 이 사악하고 교활한 마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방법을 생각해내었다. 마녀는 부엌 한가운데 새 막대기를 설치해 놓고 마법을 걸어 막대기가 눈에 보이지 않도록 만들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부엌을 지나가던 도로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막대기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도로시가 신고 있던 응구두 한 짝이 벗겨졌다. 마녀는 도로시가 구두를 붙잡기 전에 재빨리 가로챘다. 그리고 뼈만 남은 앙상한 발을 은구두 속에 집어넣었다. 나쁜 마녀는 자신의 계략이 성공한 것을 보고 의기양양했다. 왜냐하면 은구두의 한 짝을 마녀가 신고 있는 한 마녀는 마법의 절반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설사 도로시가 은구두의 놀라운 마법을 알아채고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마녀에게 그 힘을 쓸 수가 없었다. 어린 도로시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예쁜 구두 한 짝을 마녀가 빼앗아가자 잔뜩 화가 났다. 그래서 두려움도 있고 마녀에게 소리쳤다. 내 구두를 돌려줘요. 싫다. 마녀는 딱 잘라 말했다. 이제 이 구두는 내 거야. 네 구두가 아니란 말이다. 이 못된 마녀 같으니라고. 도로시가 외쳤다. 왜 내 구두를 가져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 구두는 내가 잘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 마녀는 도로시를 보고 깔깔 웃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른 한 짝마저 내놓아야 할 게다. 이 말을 들은 도로시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다. 재빨리 옆에 놓여있는 양동이를 집어든 도로시는 씩씩거리며 마녀에게 물을 쏟아부었다. 마녀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물을 흠뻑 뒤집어 쓰고 말았다. 갑자기 나쁜 마녀는 공포로 가득 찬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도로시는 깜짝 놀라 마녀를 바라보았다. 마녀는 점점 몸이 줄어들면서 서서히 녹아 없어지고 있었다. 감히 나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마녀가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나는 이제 녹아버릴 거다.
죄송해요. 도로시는 자신의 눈앞에서 마녀가 물에 젖은 설탕처럼 녹아 없어지는 것을 보자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했다. 넌 내가 물에 닿으면 끝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 마녀가 점차 사그라드는 목소리로 물었다. 전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도로시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난 곧 녹아서 없어질 거다. 이제 네가 이성의 주인이 되겠구나. 난 평생도록 나쁜 짓만 해왔지. 하지만 너처럼 어린 꼬마 아이 손에 녹아 없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자, 보아라. 난 이제 죽는다. 이 말을 남긴 채 마녀는 아무런 형체도 없는 갈색 액체로 변해버렸다. 이 끈적끈적한 액체는 도로시가 깨끗하게 닦아놓은 부엌 마루 위로 서서히 흘러갔다. 마녀가 완전히 녹아버린 것을 본 도로시는 다시 양동이에 물을 담아나가 이 갈색 액체 위에 퍼부었다. 그리고 부엌 마루를 다시 한번 청소했다. 마녀가 사라진 자리에는 은구두 한 짝이 뒹굴고 있었다. 도로시는 은구들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물로 깨끗이 닦은 다음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없애고 신었다.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된 도로시는 서둘러 사자가 갇혀있는 우리로 달려갔다. 그리고 서쪽 나라의 나쁜 마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낯선 땅에 갇힌 죄수가 아니었다.